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춘추 전국 시대 이후에 통일된 중국, 진한 제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진나라, 한나라 두 나라를 합쳐서 우리가 진한 제국이라고 불러요. 이 진나라와 한나라는요, 기원전 3세기 후반부터 이제 한나라가 멸망하는 건 기원 후 3세기 전반인데요. 그러니까 약 기원전 200년부터 그다음에 기원 후 200년까지 이렇게 한 400년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여러 나라들과 또 삼국이 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로마가 제정 로마로서 성장을 하고 땅을 넓혀가던 시기고요.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는 진나라가 세워지는 비슷한 시기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던 때고요. 우리가 진나라, 한나라 같은 경우는 진한 제국이라고 묶어서 많이 부르고, 뒤에 우리가 배울 수나라, 당나라도 수당 제국 이렇게 묶어서 많이 불러요. 이렇게 묶어 부르는 나라들은 대체로 앞에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진나라나 수나라가 분열되었던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요. 오래 버티지 못해요. 통일하느라 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혹은 통일 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막 벌이다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금방 망하고요. 그 뒤에 한나라라든가 당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조금 안정된 왕조를 만들어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나라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요, 이제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황의 무덤인데요. 뒤에 보이는 산이 무덤이에요. 뒤에 산처럼 보이는 게 무덤이고, 앞에 이제 비석이 하나 서 있긴 한데 거기가 무덤이 아니라, 진시황릉 하면은 유명한 게 있죠. 저 병마용갱이라 그래서 흙으로 이제 군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세워놓은 그런 무덤이 발견된 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고, 혹은 또 가본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선생님도 가보진 못했지만, 이 병마용갱은 아직 일부만 발굴되었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병마용갱은 이제 무덤을 지키는, 수호하는 역할을 해서요. 아까 봤던 산 같은 그 무덤 주변에 이런 병마용, 그러니까 군인과 말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구덩이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릉이 진나라의 주요한 문화유산인데요. 이 진나라는요, 전국 칠웅 중에 한 나라였어요. 이제 전국 시대가 되면은 많은 나라들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약한 국가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랬죠. 이제 진나라의 왕이 된 진왕 정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상나라, 주나라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넓은 영토가 아니었죠. 황허강 유역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다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이제 최초로 통일하게 된 것은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배웠던 제자백과 여러 사상 중에요, 법과 정책을 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법과 정책을 통한 부국 강병을 했는데요. 그래서 법과를 강력하게 시행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황제라는 칭호를 이제 처음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하잖아요. 진나라의 시황제다라는 의미인데, 시황제라는 말은 첫 번째, 시작하는 황제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왕보다 하나 더 높은 그런 호칭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 황제야.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내가 시황제, 첫 번째 황제고 이 다음부터는 2세 황제, 3세 황제, 4세 황제 해서 천년 만년 이제 중국을 다스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진시황이었습니다. 진시황의 바램대로 이제 자기 아들의 손자의 뭐 쭉쭉쭉 황제가 이어지지 못했지만 황제라는 칭호는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2000년 이상 살아남아서 1911년에 중국이 이제 신의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황제가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죠. 이 진시황은요, 이제 황제라는 호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지배 체제라 그래서 국가를 중앙 집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했는데요. 이제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춘추 전국 시대 때, 특별히 전국 시대가 되면은 봉건제가 이제 군현제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진나라 통일 이후에는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런 군현과 이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뭐 화폐, 도량형, 문자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요. 뒤에 그림에도 보이죠. 이런 화폐와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의 폭 등을 통일하면서 국가의 하나의 체제로 수도에서나 저 지방에서나 똑같은 기준으로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에게 좀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분서갱유라는 일을 이제 일으키는데요. 분서, 책을 불태우고 갱유, 유학자들을 땅에 묻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유교를 싫어해서 진시황이 유교를 싫어해서 유학자들을 묻었다가 아니라요. 진시황의 통치 정책,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와 법가적인 통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제 핍박했는데요. 특별히 유가 사상가들이 진시황을 많이 비판해요. 그래서 유가 사상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서갱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강력한 중앙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모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던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요, 이제 주변으로도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흉노, 그러니까 중국 북쪽에 살고 있던 유목 민족들을 이제 쫓아내고 토벌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해서요. 뒤에 지도를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진시황이 땅을 넓힌 그런 지역들 모습입니다. 뒤에 보면은 사진에 성벽이 보여요. 하단에 보이는 조그만 사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리장성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만리장성을 후에 다시 다시 쌓은 거고요. 크게 보이는 사진에 성벽이 보이나요? 조금은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성벽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진나라 시대의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니까요.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또한 법가적인 통치, 가혹했다 그랬죠. 신상필벌, 잘하면 상을 줬지만 못하면 아주 혹독한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멸망을 하는데요. 이제 진승 오광의 난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농민 반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사를 위해서 몇 월 며칠까지 와야 돼라고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근데 백성들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강을 못 건너고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가서 시간 못 지켰다고 죽으나 반란 일으켰다가 진압돼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다. 어차피 죽는 거 반란 일으키자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자, 이렇게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이제 하나의 국가가 망한다. 뭐 예를 들어 진나라가 망한다. 한나라가 망한다. 이럴 때 보면요. 항상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농민뿐만 아니라 그 황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는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등장해요. 중국의 역사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한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나중에 뭐 수나라, 당나라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진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멸망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초한지라는 중국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 초한지에서 항우와 유방이라는 사람이 싸우는데요. 그 싸움 끝에 유방이 중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해요. 이 한나라의 유방을 우리가 한고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고조는요, 이제 장안, 우리나라의 서안이라고 부르는 도시의 수도를 도읍했고요. 그다음에 군국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군국제라는 제도는 뭐냐? 우리 밑에 그림에 보이는데요. 봉건제와 군현제 우리 배웠었죠? 봉건제는 이제 주나라와 춘추전국 시대 때, 그리고 군현제는 춘추전국 후기와 진나라 때 사용되었던 제도인데, 한나라가 다시 통일을 한 이후에 군현제를 사용하기에는 아직 힘이 조금 부족해요. 여기저기 다 정복하고 다니느라 힘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군현제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군현제로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군현제로 다스리기 힘든 지역은 봉건제로 다스리는, 그래서 둘을 융합한, 봉건제와 군현제를 융합한 군국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를 완벽하게 이루기 전에 조금은 양보하는, 지방 세력에게 조금은 양보하는 듯한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후에 한나라가 다시 강해진 이후에는 다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인데요. 한나라 무제 때 다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군국제를 군현제로 고치게 됩니다.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이 유교가 이제 통치의 이념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게 한나라 무제 때인데요. 한나라 무제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의 지배 체제, 황제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체제를 유교를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 한 무제도 여러 곳으로 세력을 뻗쳐나가는데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서역, 그러니까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고조선을 정복하고요. 남월, 아까 진시황이 베트남 북부까지 정복했었다 그랬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더 세력을 퍼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한나라가 통일된 이후에 흉노에게 이제 한나라가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들을 막 흉노족에게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굴욕을 이제 다시 뒤집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제가 이제 군사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 흉노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역에 파견하기도 해요. 동맹할 국가들을 찾으려고. 그래서 장건이 서역 여러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길이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 문화권이, 동양과 서양이 이 한나라 시대
비단길이 개척된 이후부터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 같은 이제 인도 지역의 종교가 중국에 전해지기도 하고, 또 로마의 물건이 중국에 전해지기도 하고, 중국의 비단이나 도자기가 로마로 수출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 무제는요, 이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또 여기저기 정복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돈을 많이 써요. 어쨌든 군대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는 돈을 많이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통제 경제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매제라든가 균수법, 평준법 등등 여러 가지 통제 정책을 쓰는데요. 특별히 이 전매제는요, 소금과 철, 염철이라 그러는데요.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중국에서도 소금과 철은 대체로 국가가 통제하는 품목이에요. 국가의 세금, 세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서 전매제가 이후 중국에서도 거의 계속 시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왕조에서 전매제를 실시해요. 그 외에도 한 무제는요, 이제 유교적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연호라는 걸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연호는 이제 우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렇게 연도를 부르는 명칭을 황제의 어떤 호칭에서 따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연호를 따라서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렇게 썼잖아요. 그 연호가 한나라 때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이 연호를 사용한다. 주변 국가가, 중국 주변 국가가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황제를 인정한다. 황제의 주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세종이 우리나라만의 역법을 만들겠다, 우리나라만의 달력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중국의 어떤 주권을 중국 황제에 대한 충성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막 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연호와 역법이라는 거는 이제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향거리선제라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추천제로 관리에 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으로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관리로 등용했다고 해요. 자, 그렇지만 이 한나라는요, 환관, 우리가 흔히 내시라고 하죠. 뭐 내시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황제 바로 옆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환관과 외척, 황제의 외갓집 혹은 황제의 부인, 황후죠. 황후의 가문. 그래서 환관과 외척 그리고 관료 사이의 정쟁, 정치적인 투쟁과 경쟁으로 인해서 한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정쟁이 심해지면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요. 국가가 멸망을 해요. 비슷한 모습이 아까 농민 반란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사에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요, 하나의 왕조로 쭉 간 게 아니라 전한, 후한이라고 해서 한번 끊어진 적이 있는데요. 중간에 끊어진 일을 우리가 신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나라는 이제 황제의 외척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잠깐 황제 자리를 뺏어가요. 찬탈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뺏었다라고 하지 않고 선양, 그러니까 나는 물려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어쨌든 중간에 한나라가 끊어지게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자기 딴에는 개혁 정책을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개혁 정책들을 막 펼치면서 결국 다시 한나라 왕실이 돌아오게 됩니다. 후한이 생겨나고 후한은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와 한나라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었다. 그러니까 농사 기술이 발전되고 사람들의 집을 이제 한 가문이 한꺼번에 경작하고 한꺼번에 같이 살고 그랬는데 그걸 일부러 막 다 쪼갰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토지 사유화가 진전이 되었는데 이제 경제가 더욱 발달하고 농업 기술도 더욱 발달하면서 이 토지 사유화가 더욱 진전이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호족이 돼요. 그래서 호족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자기 아래에 묶어서 자, 내 땅을 대신 경작해 이렇게 시키는 그런 그 지역의 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호족은 아까 이야기했던 향거리 선제라는 추천제를 통해서 벼슬에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 동네에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이 호족들을 추천해요. 힘 세니까 저 사람 추천 안 하면 괜히 큰일 날 것 같잖아. 그래서 호족들이 관료로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에서 또 이 진나라 한나라 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이후에 중국 전통의 문화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문자를 한자라고 하잖아요. 그 한자 할 때 한이 한나라 할 때 한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를 이제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문화를 종합해서요. 이제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교가 이제 통치 이념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황제와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이념으로서 자리매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만 살펴봐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유교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또 통치 체제를 만들어 가요. 근데 이 유교는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제자백가, 유가 사상과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다른 학파의 사상을 수용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법가 사상을 많이 수용해요. 그래서 유교적으로 덕과 예의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규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가 사상,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영향을 조금 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도교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도교는 또한 민간 신앙화 되는데요. 신비주의적인 토착 신앙, 그러니까 뭔가 귀신을 믿는다거나 산신령을 믿는다거나 하는 신앙과 도가 사상이 융합되면서 이제 민간 신앙으로 발전하고요. 이게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때쯤 가면은 종교로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도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크로드가 개척되었다 그랬죠?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교가 전해져요. 서역,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에서부터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고요. 한나라 때는 그렇게 유행하지 못하는데 이후 시기에 불교가 점점 유행하고 이 불교가 중국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역사에서 중국 각 나라에서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된 게 사마천의 사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를 써서 한나라 이전의 역사들을 기록을 쭉 합니다. 근데 이 사마천은 기전체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주제별로 역사를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전체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이요, 이후에 중국 왕조의 어떤 하나의 규칙처럼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약에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청나라는 명나라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기전체를 활용해서요.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등장했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역사를 기록해요. 그래서 중국의 정통 역사,
책들이 정통 역사 책들이라고 부르는 24권의 24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책들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역사 기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국 후한 시대, 그러니까 기원 후에는요, 이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개량되면서 학문과 사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36쪽부터 38쪽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내용들이 뭔가 좀 많죠. 근데 이 내용들이요, 우리 질문에서도 보겠지만 이후 중국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이후 중국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지 오늘은 질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5분 정도 남았고 질문이 하나니까 시간은 좀 충분하겠죠? 지금부터 한번 답변을 작성해 봅시다.